서양 전쟁사를 보면은 일렬로 쭉 서서 마주보고 총을 겨눠요. 가다 보면은 진짜 막 대포 날라오고 옆에 동료 죽는데도 상당히 당시로선 전술혁명이거든요. 나폴레옹이 이집트 침략할 때 맘루크군 기병으로 움직였잖아요. 나폴레옹군의 사망자는 수십 명대고 맘루크 같은 경우는 10,000명 이상 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영국이 아편을 전쟁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마약인 걸 알고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이미 마약인 것도 알고 중독성 있는 것도 아는데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일종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가장 비도덕적인 전쟁이 아편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칙서가 공개 편지를 보내잖아요. 도덕도 강조하고 기독교도 믿는다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면서 무역의 이익을 낼 수가 있는가.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 사학과에서 서양사 가르치고 있는 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강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이 서양사를 전공을 하셨고 전쟁에 또 능통하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서양 전쟁사를 보면은 라인 배틀이라고 선형 전술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일렬로 쭉 서서 마주보고 총을 겨눠요. 지금 같으면 엄청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마주보고 총을 바바바바바방 쏘고 그대로 서서 전진을 해요. 왜 이런 전투를 했을까요? 그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뭐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가다 보면은 진짜 막 대포 날라오고 옆에 동료 죽는데도 그냥 그대로 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는가? 한마디로 이제 화약 무기의 성능이 그만큼 안 좋았던 거죠. 그 성능을 감안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적을 공격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화약 무기가 대략 8세기부터 이제 중국에서 시작돼서 들어왔죠, 유럽에. 그래서 이제 완성된 게 대포 같은 경우 한 15세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포로 인한 공성전이 시작이 되고요. 소총이 한 15세기 정도에 이제 아르케부스 소총이 발달하게 됩니다. 흰 총이라는 뜻인데 아르케부스가 가볍고 좋긴 한데 이제 잘 안 맞아요. 조금 더 개선된 게 머스킷 총이 등장해서 한 17세기 정도 되면 많이 보편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아요, 잘. 사거리도 들쑥날쑥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소총이 작은 대포입니다. 그냥 긴 발사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동그란 원형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되게 뭐 불규칙하고 사거리도 틀리고 적중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해결된 게 사실 상당히 늦습니다. 1840년대에 프랑스군의 마니에라는 대위가 있었는데 그 대위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활강을 팝니다. 이 안에 강선을 팝니다. 강선을 파고 우리가 지금도 군대에서 보시면 총알을 잘 보면은 이게 원형이 아니라 구슬 모양이 아니라 약간 길고 원추형으로 길고 끝에 약간 홈이 파 있어요. 이게 그럼 발사가 빵 되면서 강선에 딱 맞아가지고 이게 강선에 맞춰서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적중률이 엄청 높아지는데 그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술의 발달은 뒤에 이제 되는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궁금한 거 못 참는 스타일이라 이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물어봐도 되나 싶긴 한데 강선이 이렇게 파여서 돌아가면 직진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이로스코프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마니에 대위는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알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돌면 직진성이 확보된다는 걸 알아요? 그 당시 물리학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물리학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선을 파서 사실은 그러니까 마니에 소총이 뒤에서 이제 빵 치면 살짝 벌어지거든요. 살짝 벌어지면 이거 꽉 끼는 그런 기술까지도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약이 서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슬람으로 먼저 가잖아요. 이슬람은 라인 배틀 안 했죠? 라인 배틀이라기보다 인상적인 싸움이요. 나폴레옹이 이집트 침략할 때 큰 사각형 디비저널 스퀘어 전법을 썼고 팔랑크스? 여기 네모나케요. 큰 네모나케. 그래서 네모나케 보병들이 총을 쓰고 양 사이드에 대포 놓고 가운데 기병이 들어가 있고 근데 맘루크군 기병으로 움직였잖아요. 기병이 다 깨집니다. 거기서. 나폴레옹이 그 이집트에서 했던 그 피라미드 전투. 근데 그때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나폴레옹 보병대는 선형진을 썼고요. 그러니까 뭐 라인 배틀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선형진이 오늘날 보기에는 진짜 우스꽝스럽죠. 나가서 막 그냥 한 발씩 쏘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람들 픽픽 쓰러지고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라인 배틀끼리 붙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 만약에 라인 배틀과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진법을 쓰는 군대가 붙으면 압도적인
승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라미드 전투 때도 기록에 따르면은 그 맘루크 쪽은 대략 한 병력이 35,000에서 6만 명 정도, 나폴레옹군은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이제 참전을 했었는데 사상자 숫자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군의 사망자는 수십 명대고 프랑스군의, 그다음에 맘루크 같은 경우는 10,000명 이상 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1대 100이네요. 그냥 압도적인,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 기병으로 가면 아무리 총을 쏜다 하더라도. 그런데 좀 읽어봤더니요, 이 말들이 기본적으로 뾰족한 거 있으면은 가지를 못한답니다. 뾰족한 창이라든지 총을 대고 있으면은요, 그게 사람도 이렇게 찔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말들이 그래서 이 가지를 못하고 사이드로만 가야 되는데 사이드는 터지지도 않고 대포로 쏘니까 그래서 그냥 몰살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환공포증처럼 모서리 공포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은 기본적으로 모서리 공포가 있는. 말도 그렇답니다. 말도 이렇게 뾰족한 게 있으면 그 전진을 못한다고. 근데 몽골의 말들은 창이 있으면 말발굽으로 이 창을 이렇게 치면서 막 하고 막 그랬다던데요? 말도 어릴 때부터 조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맘루크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무기에 대한 대응 방식들로 조련을 시켰는데 말을 지금 프랑스가 갖고 온 게 위력적인 것이라기보다 전혀 말들로서는 조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월등한 무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대비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조련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라인 배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저에게는 지금 마치 무기가 엄청난 전과를 이룬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군인들은 사기인 것 같아요. 사기하고 기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몽골의 징기스칸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유목민들이 한번 확 쓸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유목민들이 월등한 무기 갖고 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기세로 눌러버린다. 그런 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화약 무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라인 배틀을 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데 상당히 당시로선 전술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약 무기가 세죠, 확실히. 세고 그 다음에 파괴력도 큰데 이제 당시 문제는 뭐냐면 장전하는 데서 시간 오래 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서 넣고 그 화약 넣고 총알 넣고 심지 불 붙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 많이 죽어요. 그 이제 후장식 소총이 등장한 게 1840년대이기 때문에 서서히 하거든요. 그 사이에 또 많이 죽어요. 그리고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중 화력을 쏟아야 되는데 이걸 연속해서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덜란드의 마우리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개발을 합니다. 일제사격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선형이 보통 길게는 10줄, 짧으면 적어도 한 3, 4줄이 되는데 한 라인이 이제 쏘는 거죠. 그리고 잽싸게 빠져나갑니다. 그 뒤에는 장전대 있겠죠? 그 두 번째 라인은 또 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뒤로 가요. 세 번째 또 쏩니다. 이 사이에 뒤로 간 애들 또 이제 장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밥만 먹여주면 영원히 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선형으로 돼 있으니까 집중해서 쏠 수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파괴력이 엄청나요. 그러면 이 얘기가 그때 당시에 영국이 재장전 속도가 제일 빨랐다고 하던데 재장전 속도가 빠르면 선형을 길고 몇 줄 안 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해지네요. 그거는 이제 기술의 발달인 거죠. 그러니까 마니의 소총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장전 속도를 줄이가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거기는 화약 문제도 있고요. 화약도 이제 어떤 화약을 쓰는가 문제도 있고 심질 어떤 거 쓰는가의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거에 따라 조금씩 빨라지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적어도 1, 2분이 걸려요. 1, 2분이면 엄청나게 정말 피해가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마우리츠의 일제사격법이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 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제식훈련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제식훈련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사 한 명의 용기, 사기, 뭐 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렬로 서서 모두가 한 몸처럼 딱딱딱 오하열을 맞춰서 딱 나가서 제식 동작, 무릎 앉아 해가지고 사적, 조준 이걸 한 몸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군대에서 우리가 군대 가면 처음 이런 짓을 왜 안 하잖아요. 막 경례하는데도 구분 동작이 있고 막 무릎 앉아도 구분 동작이 있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돌이 막 줄 맞추고 막 이거 하는 게 그때 시작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라인 배틀, 그러니까 이 선형진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또 하나 기술적인 진보 중에 하나가 총검이 이제 사용이 되면서부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총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총의 무게가 어느 정도 가벼워져야 돼요. 들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검을 사용하기 이전의 총병들은 대체로 이게 보통 스페인에서 많이 쓰던 종의 진법인데 이제 장창병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장창병들이 지켜주고 총병들을 나와서 잠깐 쏘고 또 뒤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처음에 진법이 이루어지다가 말씀하신 그 마우리츠가 선형진을 만들면서 이게 깨지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총검이 사용되면서 장창병이 없는 상태로도 총병들이 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인 거예요. 장전하는 동안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스페인이 잘 나갔던 이유 중 하나가 테르쇼라는 군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전하는 동안 창병이 지켜주는 거죠.
이 전법이 꽤 먹혔어요. 테르쇼라는 군사 이동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페인이 왜운 좋게 아메리카 대륙 발견해서 막 전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 것 같잖아요. 사실은 스페인의 그 무기 발달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넘어선 이제 병법의 발달이 있었던 거죠. 테르쇼 다음에 일제 사격법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창병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아예 없어지게 되죠. 장병 빼고 총들이 번갈아가면서 예. 쏘고. 우스운 것 같지만 맘룩은 완전히 당했잖아요. 그런 경우를 태어나서 처음 보니까 그게 이제 맘룩이 프랑스에게 완전히 무너진. 그러면 이슬람은 이거를 라인 배틀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게 이 시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전혀 대비가 없었죠. 소총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보다는 대포는 있었는데 프랑스군이 그렇게 그 사각형을 그리면서 총을 쏘면서 할 줄 몰랐죠. 그때 맘룩은 계속 칼 갖고 대포 밀었었거든요. 쏘고 어느 정도 진이 가까워지면 말로 돌격해가지고 다 휩쓸었는데 라인전이 생기면서 번갈아가면서 총을 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시기에 유럽에서 이제 밀리터리 레볼루션, 군사혁명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군사혁명은 크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무기의 발달이죠. 화약 무기의 발달. 소총과 대포가 발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슬람 세계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술의 발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부터 여기서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 테르쇼라든가 아니면 일제사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한 전술의 발달이었어요. 물적 여건은 비슷한데 그 다음 단계를 유럽이 나갔던 거죠. 근데 이것도 모든 유럽 국가가 해내지 않아요. 여기까지 했던 게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되냐면 이제 선형 전술을 쓰니까 군대 규모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가 등장합니다. 중세 기병이 위주였을 때는 군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병 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보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는 군대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제 대규모 군대가 나오죠. 프랑스의 그랜드 아미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제 군사 재정, 군사 행정이 중요합니다. 군사 재정 국가로 가는 나라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아는 제국주의를 성공을 하는 국가들이 돼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나라죠. 그래서 이 3단계까지 간 나라들이 한마디로 이제 18, 19세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활을 쏘면서 이 바꾸는 거는까지는 가능했는데 이걸 화약 무기로 교체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활이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사실. 왜냐면 활은 숙련된 사수가 1분에 5발도 쏴요. 보통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총이랑 조총이랑 만났을 때 전 임진왜란 때 상대편 총을 쏘는데 왜 우리나라가 가끔 이기잖아요. 막 활로 쏘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화약 무기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유럽은 이제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화약 무기가 쇠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럽에서 극대화하는 전술을 만들어낸 거죠. 만약에 활을 가진 국가들이 대형 군대를 만들고 라인 배틀처럼 이걸 교차하는 전술을 사용했다면 화약 무기가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러기는 어렵죠. 왜냐면 화약 무기가 또 뭐가 있냐면 대포가 있죠. 아, 대포가. 저 어렸을 때 분명히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총 때문에 한국은 졌다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조총이 그 당시 성능이 잘 쏘는 화살보다 훨씬 못했었다라고 해서 심지어 조선군에서도 조총을 전격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굳이 없다. 뭐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화승총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었을까요? 그게 사실 이제 조총이라는 게 포르투갈 상인들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590년대고.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죠. 이제 아직도 이제 아르케부스 형태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사거리가 활에 비해서 분명히 비슷하거나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총이 주는 심리적인 그 충격은 되게 컸겠죠. 또 이제 뭐 이렇게 막 활 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지고 했을 때 그 충격은 상당히 컸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총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조선군이 모두 활을 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숙련된 사슬을 기르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총은 대량 생산과 대량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조총을 사용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병들이 군병의 진화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유럽에서 총병이 대체하는 병력은 군병이 아니라 일반 보병이거든요. 군병을 대체하는 거는 이제 포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아마 임진왜란 때의 조총은 아주 원거리 사격보다는 근거리 사격, 그래서 타격률이 더 높았을 것이고 조선군이 쓰는 활의 사거리에서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아마 더 강력한 살상력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쟁사 얘기를 또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전쟁사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우리 강 교수님 전쟁사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저는 이게 고고학자들한테는 전쟁 무기만 발견되지 전쟁은 발견 안 되기 때문에 예
고고학자들한테도 전쟁에 발견하는 사례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록이 있는 이 근동 지역에서는 고고학적인 어떤 유적과 유물과 기록이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죠. 500년 천년 뒤에는 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6.25 참전용사들의 뭐 기다리는 상태로 사망한 우리 참전용사들의 어떤 유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는 다 사실 그게 이제 그 전적지 고고학이라고 해서 배틀필드 아키올로지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발달이 아직 안 돼 있는 게 새 고고학대 가면요 큰 섹션이 있어요. 배틀필드 아키올로지. 저도 기억나는 게 M1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흉내내면서 막 복원하는데, 그러니까 M1이면 우리 아직도 예비군들 쓰는 건데, 근데 우리 저거 쓰나요? 쓰나요? M1을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2004년도에서 아직도 이거 구리스 이거 멀쩡한 거 많다 하면서 했더니만 왜 당신들은 발달되지 않았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한마디 했죠.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배틀필드가 아직 DMZ 때문에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이 별로 없는 곳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도 전쟁 끝나면은 예컨대 유해발굴단이 같이 전적지 고고 같이 하면 참 좋겠어요. 참고로 해서 제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밀리터리 오타쿠들이 많은데, 러시아 제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나 고궁이 아니고 전쟁기념관이에요. 왜냐면은 가장 최신의 양대국, 소련과 미국의 첨단 무기가 같이 전시되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어찌 보면 슬픈 얘기인데. 슬픈 얘기인데 다들 국립박물관 갔더니만 사람들이 없어요. 다 전쟁기념관에서 이게 그 미제가 만들어 놓은 이러면서 그 F4 이러면서 또 한 가지 그 미국 무기와 소련 무기를 같이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또 있어요. 어디요? 이집트에 있습니다. 거기는 양 국가에서 예, 처음 무기 다 대주려고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군사박물관에 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보면 경제력 차이를 봤을 때 중국이 압도적인 경제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 열강들도 중국을 제일 처음에 손댈 때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나라에 들어갔었던 영국이 전쟁을 치러봤더니 아편 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경제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국력은 사실은 돈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대규모 병력을 들이는데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났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나라가 상당히 당연히 큰 나라고 군사적으로 강했지만 경제적으로 1820년 정도에 세계 GDP 한 20%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GDP 합친 거랑 비슷했어요. 유럽 전체 GDP 합친 거랑. 근데 이게 약간 통계랑 수치에는 또 약간 빈 허점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얘 GDP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로 봤을 때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그 GDP의 상당 부분이 이제 2차 산업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농업에서 이미 공업국가로 전환을 했고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영국 청나라 전쟁에서 승리 가장 큰 이유는 그 배경은 결국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산업혁명 때 중국 배와 영국 배가 만났을 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불려요? 귀선이라 불렀거든요. 귀신배? 그러니까 이미 스케일이나 장착하고 있는 무기나 그런 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메시스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메시스호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딱 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아직 중국 정크선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메시스호는 절반 철갑선입니다. 거기다가 증기기관 2개 달고 있죠. 그 다음에 거포가 2개 있고 작은 중간 규모의 대포가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벗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우리 옛날 배들 보면은 이제 그 범선들 보면 한쪽에 이렇게 구멍 내놓고 이렇게 딱 그 대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가 다 쏘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배가. 그 다음 면에서 이쪽 반대편에서 또 포를 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기도 하고 도는 순간 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벗 마운트를 만들어서 그 배 안에서 한 포를 돌리는 거죠. 이미 그런 배였어요. 그런 배와 정크선을 만났을 때 비교가 안 되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배 하나 가가지고 청나라 배들 완전히 여지없이 끝냅니다. 그런데 이제 청국 영나라 전쟁 끝낼 때, 아편 전쟁 끝낼 때 이런 증기선이 14척이 갑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격차가 일어났는가? 결국은 산업혁명이죠. 그 전까지 잘 생각해보면 인류 문명이 참 긴데 동력을 우리가 4개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력, 충력, 풍력, 수력이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증기력이 등장하고 기계력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생산 속도의 증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도에서 캘리코 연장물 만들 때 100파운드를 실로 만드는데 인도 장이 3만 시간 걸리는 거를 영국은 증기기관 장착한 뮬 방적기가 135시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속도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뭘로 전환이 되겠습니까? 무기 만드는 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미 공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만드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건,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건 이제 철강산이 발달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주름자는 철강
생산 국가지만 당시 이미 영국이 1800년대 초중반이 되면 세계 철강의 50%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철도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철도를 만들어낸다는 건 이제 대규모 군대를 빠르게 목적지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거고, 또 증기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을 이루어낸 상태에서 아직도 농업 중심의 경제 국가를 갖고 있는, GDP는 높지만 그러니까 청나라와 세계 철강의 절반을 생산하고 증기선을 만들어내는 영국과 만났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제 마약 범죄는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마약 얘기가 엄청 터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마약에 대한 분노나 뭐 이런 적개심이 아마 이때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아편 전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국이 아편을 전쟁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그런 면이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모든 나라가 뭐 마약은 싫어하겠지만 중국이 정말 분노하고 지금도 약간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게 이 아편 전쟁이죠. 시작은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당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물품은 다 결국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청나라 무역이 영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였는데 아편 전쟁 당시에 여기서만 다른 대륙에 비했을 때 적자가 두세 배가 넘었어요. 타 대륙 무역에 비해서. 그런데 청나라 무역 적자가 되게 컸는데 거기서 봤더니 단일 품목 하나가 유독 적자가 큰데 그게 바로 차 무역이었죠. 그러니까 청나라 무역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차 무역인데 여기서 내는 적자가 아주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영국에서 공부하셨지만 차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한번 먹고 오후에도 한번 먹고. 그래서 그 차를 지금도 먹는데 당시에 엄청나게 적자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을 하니까 차를 비롯해 중국 물품을 사면 이제 영국의 은이, 당시는 통화가 은이니까 은이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이제 등장한 게 결국 아편입니다. 대금을 인도에서의 아편으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일종의 삼각무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차를 사서 영국은 섬유를 인도에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도에서 아편을 이제 중국에 팔아서 여기서 생기는 은을 영국에 지불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편 전쟁이 일어날 즈음이 되면은 1820년대 대중 무역에서 이미 영국은 흑자를 봅니다. 아편으로. 예, 아편으로. 이게 일종의 사실 시작은 무역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영국과의 무역을 상당히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바뀌고 있었는데 더 문제가 이 구조가 바뀌기 어려운 게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거를 뭐 국민 건강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도 이제 이거는 도저히 묵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식이 짧지만 가장 비도덕적인 전쟁이 아편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편 전쟁 할 때 영국 의회에서 이제 전쟁하려면 이제 의회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한 10표 차이로 승인이 되는데 그때 이제 야당에서 말했던 건 그거예요. 너무 부도덕하다. 너무 비도덕적이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영국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 통과가 됩니다. 국익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편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국익을 넘어서 과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영국에서 전쟁 이겼을 때 수많은 산업혁명과 기술을 강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도덕하게 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는 그 하나의 본보기인데 놀랍게도 지금도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다 부도덕한데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아편 전쟁이 큰 귀감이 돼야 될 텐데 아쉽게도 아편 전쟁은 많이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도 마약인 걸 알고 영국이 이런 식으로 팔아서 수익을 낸 거예요? 정말 부도덕하죠. 왜냐면 아편이 원래는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왜냐면 당시 마취제가 없고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의약 대체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일지라도 의약 대체품 이게 아니라 마약인 걸 알고 한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이미 마약인 것도 알고 중독성 있는 것도 아는데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일종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마약왕 이런 거네. 그냥 영국이 회사의 콜롬비아나 뭐 나르코스, 이런 국영 거네. 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이거를 나서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때 당시 영국 왕은 누구였어요? 빅토리아 여왕이었죠. 마약 여왕 빅토리아네? 그래서 임칙서가 공개 편지를 보내잖아요.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도덕도 강조하고 기독교도 믿는다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면서 무역에 이익을 낼 수가 있는가 하면서 공개 편지를 보내요, 임칙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편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사실 사용이 돼요. 예컨대 뭐 이집트에서도 그러니까 한 신왕국 시대 때부터는 양귀비를 이제 그 키우는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아편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이름 가운데 이집트에서 유래한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편제 알칼로이드 이름 중에서 테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집트 지명이 테베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있었어요. 거기 아편을 키우는 그다음에 아편을 이렇게 측량하는 여러 도구들도 있었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런데 중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의약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편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 정말 이 아편을 무엇인가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정말 아편 전쟁이
거의 뭐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양귀비 자체가요, 한국도 2000년 전에 이미 나와요. 우리나라도 옥조 아시죠? 두만강 유역에 제가 발굴 조사했을 때 이 부뚜막에서 씨앗들이 나와가지고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나온 게 양귀비였어요. 근데 그 양귀비가 그때 그쵸, 공부를 해보니까는 아편 성분이 강한 것은 일부 종이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에 이집트 전에 스페인의 무슨 악마의 동굴인가에서 8000년 전에 나온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환각 성분을 위한 종을 개량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관계 속에서 마약으로 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그 효능이 너무나 강한인데 문제는 아편 자체를 다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때 영국에서 갖고 있었던 그 아편하고 양귀비는 저희는 다르게 봐야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할머니들이 애기 아프면 양귀비 뭐 해가지고 배 아플 때 양귀비 주고 이랬었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이야기인 게 뒤뜰에 꽃이 그렇게 이뻤었대요. 앵속이라고 해서. 그 집에 다 몇 개씩 키웠대요. 칼로 쭉 내면은 이렇게 하얀 그 집이 나오는데 그거 굳혀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그 비닐종에 그 놔뒀다가 아프다고 칭얼대면은 아주 아파야지만 요만큼만 떼어주면은 그렇게 신기하게 안 아팠다고. 마약성 진통제를 일상에서 사용했던 예인 거잖아요. 영국이 이 아편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여전히 크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있을 때 제가 그 살던 도시에 아피움 댄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피움 댄은 아편 소굴이네요. 아편굴. 아 진짜요? 근데 그게 그냥 중국 레스토랑인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사용하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제목이 오피움이에요. 그래서 오피움이라는 이미지가 패셔너블하고 팬시한 쪽으로 해서 누가 한 걸 보고 야 어떻게 아편을 오피움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색시 본 게 있어요. 되게 그 패셔너블한 그런 이미지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우리랑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보다 중국은 당한 입장이니까 뭐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약간 친숙한 식물이기도 하거든요. 그 양귀비가.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진통제로 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영국에서 11월 되면 거기는 1차 대전 끝난 날이 일종의 현충일인데 11월 11일이. 이 양귀비 포핀이라고 그러는데 다 타고 다녀요. 한국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양귀비꽃 그걸 달고 다니는 게. 양귀비꽃이다라고 하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아편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아편 소굴이라는 말은 특히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에게는 동양에서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독일에게 나를 강요하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스와스티크 붙이고 다니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영국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반대로 오피움 그러면 사람들이 향수도 이름이 오피움이 있고요. 즐겁고 뭔가 이렇게 한번 약간 망가지면서 재밌게 놀아보는 그러한 그 팬시한 스타일. 그런데 오피움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 마약김밥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쓰면 사실 안 되는. 놀란다면서요. 예, 마약김밥. 우리 그런 거 그냥 은유적으로 쓰는데 이게 사실 좋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역사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저는 그렇거든요. 객관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사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영국이 중국에게 대해서는 아편에 대해서 말할 때나 아편에 대해서 행동할 땐 조심해야죠. 그것만큼은 분명히 영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 인상은 말로는 그러니까 되게 반성을 많이 해요. 노예무역도 반성 많이 하고 뭐 홍콩도 반성하고 그러는데 실생활에서는 정말 아쉽게도 자기들이 안 당해서 그런지 다른 모습 많이 보이죠. 그럼 결국은 차 수입을 통한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도를 통해 동인도 회사에서 아편을 저쪽으로 팔아서 무역 수지를 맞추다가 청나라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전쟁을 벌여서 눌러버린 전쟁이 아편 전쟁인 거죠. 과정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밀무역을 하거든요. 어떤 나라가 이걸 공무역을 하겠어요. 밀무역을 하는데 이미 광저우 지방에 영국 무역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임칙서를 보내죠. 왜냐하면 청나라 내부에서 조정 내부에서 이게 파가 이제 일종의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마약 합법화 얘기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못 막는다. 그리고 오히려 음지로 가고 관리들이 뇌물만 받고 이게 안 된다. 차라리 이거를 국가가 관리하고 차라리 세금을 걷어들이자라는 파가 있었고 한쪽 파는 어떻게 그렇다고 법을 그렇게 무력화시키냐.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마약 중독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약간의 그 매파가 있었던 거죠. 비둘기파, 매파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임칙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국민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환자로 보고 이들을 일종의 치료소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되 마약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청나라 황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흠차 대신으로 해서 광저우 지방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약 상인들 이제 당시 처음에는 중국 상인들, 중국 밀무업 업자들을 그 사람 잡아가지고 마약을 뺐다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청나라 상인들뿐 아니라 서양 상인들까지 가두고 이제 마약 다 내놓기 전까지는 안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다 받아내죠. 저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소금의 성분이랑 섞이면은 그 마약 성분이 상당히 중화가 돼서 한마디 쓸모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이제 풀어가지고 다 빻아서 이제 없애버리죠. 사실 이거 누가 뭐래도 할 말이 없는 일인데 또 영국은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이제 빼앗았다는 거죠. 마약을 뺏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트집 잡아서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황당한 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고 한데 아편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거의 없고 영화도 없고 소설도 없고 그 당시 청나라 말기에 그 아편의 중독을 다룬 그러니까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중 하나가 아마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일 거예요. 보면 이 사람이 왕농이라고 하는 어떠한 농민이 거대한 그 지주가 되는 과정인데 이 사람이 모셨었던 저기 농민이었을 때 지주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집안이 말아먹거든요. 그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어떻게 아편을 피우고 완전히 맛이 갔다. 청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원래부터 덜 떨어져서 마약에 중독된다는 식의 서술들을 많이 봐서 저는 어렸을 때 청나라 사람들 이렇게 마약하니까 망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어디에도 원인 제공을 하고 계속 전쟁까지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마약을 줬었다는 영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양의 제대로 된 문헌이 없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은 전혀 없다는 걸 보고는 야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눈 뜨고도 우리는 진짜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넷플릭스 안 만듭니까 이런 거? 근데 제가 보니까 교과서에 나오긴 해요. 근데 되게 그냥 계략적으로 그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무미건조하게. 그러니까 이제 근대 이전에는 영국이 마약으로 돈을 벌었다면 현대에서 마약으로 조직을 일구고 국가를 탈취한 세력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탈레반. 예. 탈레반의 기본 자금이 마약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 양귀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아프가니스탄은요 자생 양계비가 그냥 사람이 키우지 않아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었을 때 항공에서 사진을 찍어서 거기를 불태우는 게 큰 일이었는데 또 그래도 또 자라요. 그래서 그거를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대마에서 좀 해방돼서 새로운 작물을 하기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프간 사람들이 왜 이 대만을 키우냐면 양귀비를 키우냐면 이게 물이 없어도 잘 자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체 작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대체 작물을 하려면 샤프란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비싸게 팔 수는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는 지금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나 이럴 때 딸 때 5월, 6월 때 되면은요 아이들이 거의 다 나와서 그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중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은 진짜 뭐 커피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피 전문점이 많고 저희도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게 커피인데 유독 한국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탈리아 정도는 뭐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동양 국가들은 차를 많이 마시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무슨 차들을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커피 나라와 차 나라로 나눠지는데 사실 영국 정도가 대표적인 차 나라지 대륙은 커피죠. 아 그래요? 그렇죠. 프랑스, 뭐 독일, 그러니까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그쪽에서 먹는 게 우리 옛날에 333 그렇게 타 먹던 그런 식의 커피고 이제 아메리카노, 뭐 에스프레소 그런 거 이제 남유럽 쪽 커피죠. 아 오스트리아나 독일은 다방 커피 먹어요?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 대표적인 달달한 거. 그게 이제 극화된 게 한국에서 극화된 게 맥심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편리하고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인스턴트 커피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믹스 커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예요. 어쨌건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퀄리티는 제일 좋습니다. 커피 중 최고죠.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은 네스카페가 있어요. 근데 설탕 안 들어가고 정말 맛이 없어요 커피가. 중동 지역 커피는요. 그래서 중동 지역은 주로 차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아랍어권에서는 치 발음을 못하니까 샤이라고 그러고 페르시아는 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어 계통에서는 차이, 치 발음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차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면 제가 항상 우리 그 학생들한테도 중동을 가면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립 커피를 갖고 가라. 아니면은 맥심을 갖고 가든가. 맛이 없다. 가루 커피 아닌가요? 그건 터키식 커피고요. 보통 이렇게 호텔 같으면 가루 커피가 있어요. 그러면 봉지에면 이게 우리나라에 치면 맥심 같은 건데 맛이 너무 없어요. 여러 개 얘기하셔도 됩니다. 카누도 있고요.
맥심도 있고 한우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커피를 갖고 가라고 어떤 걸 먹어도 맛있죠. 네. 협찬도 기다리고 있고요. 보통 이집트 같은 데 가서 커피를 이제 레스토랑에 시키면은 이제 물어봐요. 터키시 커피를 먹을 거냐, 네스카페를 먹을 거냐. 네스카페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루 이제 그냥 인스턴트 커피를 해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처럼 만들어주는 거고, 터키시 커피는 이제 커피콩을 갈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끓여서 먹는. 말차네요. 약간 그렇죠. 위에 이렇게 물 부분만 먹고 나머지 그래서 가루 깔려 왜냐면은 있고. 가루가 밑에 쫙 깔려 있고, 약간 미숫가루 같은 질감의 커피죠. 네, 그리고 그걸로 점도 칩니다. 치고 끝에. 점도 쳐요. 커피점. 아니 근데 막 걸리적거리잖아요 입에. 아니 그 건더기는 안 먹죠. 근데 맛있어요. 물 마시죠.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전 그것만 마셔요. 영국에서 차가 그럼 왜 여기는 유독 발달했는가? 이제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설도 있고 역사적인 예도 있는데, 처음에 커피가 꽤 유행해요. 그래서 커피 하우스가 발달했고, 커피 하우스가 일종의 정보 교환의 장소였거든요. 특히 이제 부두 앞에 커피 하우스가 있고, 거기서 전 세계에서 온 선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주식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커피 하우스는 남성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지식인들 지식 나누고 이제 선원들이 오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여성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겠어요. 처음에는 여성들한테 그런 대체 음료로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제 차였죠. 그래서 찰스 2세가 포르투갈 공주랑 결혼하는데, 포르투갈은 이미 동방무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길 통해서 차가 영국 왕실로 들어오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죠. 왜냐면 커피를 접근성이 아직 떨어지는데 여성끼리 모였을 때 거기서 차 같은 음료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조품으로 설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풍미가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점차 이제 익숙해지고 사람들한테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차값이 엄청 떨어지고 설탕값도 떨어지면서 대중음료가 되죠. 그래서 이미 아편전쟁 할 때쯤이면 영국은 일반 노동자도 차를 마셨어요. 근데 똑같은 가격의 두 가지 물품이 있으면 맛있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피와 차가 둘 다 퍼져 있던 영국에서 차가 커피를 누른 거네요. 그쵸. 그래서 약간 독특하긴 합니다. 근데 커피는 아랍 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사실 아랍에서는 이디오피아에서 들어오거든요. 아랍어는 까흐와고요. 이 까흐와를 페르시아로 하면 까흐베고, 그다음 튀르키오에다 까흐베고, 그 까흐베가 카페가 된 거예요. 카페가 되고 커피가 된 거거든요. 아랍어에서 페르시아나 튀르키오를 거쳐서 영어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이. 원래 까후아라는 단어가 원어예요? 이게 까흐와. 근데 처음에는 약간 커피는 되게 싼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티는 기부인들이 먹고 설탕이 너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고급 이미지였죠. 그래서 사실 그게 또 고급이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오히려 영국에서는 대중화된 그런 계기였지 않나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또 실제로 커피는 약간의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차는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커피는 약간 분주한 사람들과 관련이 더 깊고, 차는 약간 여유로운 사람들, 좀 귀족적인 느낌이 있죠. 막 집중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커피 먹고.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쪽은 티가 아니라 차이라 발음하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가는 건데, 러시아도 차 문화권입니다. 커피 거의 안 마셨는데, 그 영국은 다 바다로 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차이는 육상으로 가는 나라다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울란바토르, 몽골을 거쳐가지고 바이칼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상페트르 가는 거는 육상을 통해서 가요. 그래서 실크로드의 주요한 교역품은 바로 차였어요. 저는 여기서 커피와 차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부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우려내는 건 차예요. 커피는 압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크로드 가면은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뭘 갖고 오냐면요, 몇천 년 된 차 벽돌을 가지고 나와요. 벽돌차. 그러니까 벽돌처럼 딱딱하거든요. 그거를 2000년 됐는지 1000년 됐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도 곰팡이만 적당히 떼어내고 요만큼만 떼어서 우려내면은 몇십 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상으로 갈 때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2000년 된 차를 우려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예전에 실크로드 탐험가들이 그 어디에 유적지가 있나 어떻게 아냐면은 현지인들 시장 가서 그 시장에서 이렇게 벽돌로 된 차를 파는 걸 보는데, 이거는 옛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면 저기 가면은 오아시스 넘어가면은 사막 속에 무슨 옛날 폐허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갖고 왔다. 그야말로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먹던 차맛 그대로 먹는 거네요. 전혀 차이가 없고 보존성 좋고 벽돌 하나면은 수십 명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교역품으로 커피보다는 저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았던 게 차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 차가 이제 귀부인들이 먹던 건데 노동자한테 퍼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 좋아요. 왜냐면 한 번으로 여러 번 우려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시간을 오래 두면 나중에 지금 막 마신 다음에 우려두고
일하면 나중에는 맛이 비슷해져. 차라는 말은 실크로드에서 왔고 티라는 말은 복건성 쪽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랍에서 카후아라는 말이 넘어가서 커피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차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왜 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건성 발음 쪽에서 복건성에서는 티라고 불러요? 아마 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때잖아요. 뒤때. 예, 영어에서는 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거는 차에, 이쪽으로 넘어간 거는 티 이렇게 되겠죠. 수입하는 경로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 거군요. 그리고 터키 커피, 오토만 터키에서 마셨던 커피의 계량형이 에스프레소죠. 그게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차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편전쟁도 겪고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 문익점 선생님이 막 이렇게 목화 수입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수입을 해서 이제 안전한 인도에서 이제 기르고 싶은데 이제 그 과정도 되게 오래 걸려. 한 10년 이상 걸리고. 그 맛을 흉내내기 위해. 예, 그래서 결국 찾아낸 지역이 이제 아삼 차들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그 비슷한 기후, 거기서 심었더니 비슷한 맛이 나는 지역 찾아내서 거기서 이제 차를 생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수입자, 아니 개발자 이름 따서 다즐링이니 뭐 얼그레이니 그런 이름들이 붙게 된 거죠. 아, 그게 사람 이름이었어요? 예, 얼그레이는 실제로 그 영국 총리 이름이에요. 너 여지껏 그게 무슨 꽃 이름인 줄 알았어. 아, 그 다즐링, 뭐 얼그레이 이게 사람 예,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이제 수입하는 거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처음 알았어. 아, 오늘 뭐 전쟁사에 대해서 아주 뭐 원없이 얘기했는데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윤영희 교수님 오셔가지고 전쟁사 아주 재밌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